아니 이거 잘못 오면 이쪽은 안 되네. 예, 원하는. 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은 어제 약간 좀 보충이죠. 제가 최근도 아니죠. 이제 테슬라를 산 뒤로 참 많은 로드트립을 하면서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느낀 점, 그런 것들 많이 쉐어하려고 했는데, 어제 너무 영상이 길어서 좀 부족했던 또 한 가지가 있죠. 이제 보면은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가 다른 회사 전기차 이제 오픈되니까 뭐 나아지지 않겠냐. 예, 근데 제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은 전기차를 현재 산다 그러면은 결국 테슬라를 사게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한 건 에버리지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에 의해서는 뭐 안 들어먹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제가 단연간 이렇게 뛰어보고 이거 아니더라도 몇천 킬로씩은 뭐 주말에 편하게 뛰면서 오랫동안 제가 느껴본 걸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쉐어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오랫동안 느껴본 결과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러블리 종결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 유익하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솔직하게 제가 여기서 그냥 보고 듣고 특히나 제가 체감한 거를 나누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렇게 여행하는데, 예, 지난 영상에도 밝혔듯이 보통 여행을 뭐 2,000마일, 3,000마일 이상 뛰는데 하루에 한 500마일 이상 뛰는 것 같습니다. 많으면 600마일? 예, 그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포커서님, 감사합니다. 예, 결국 주행거리가 생각보다 이제 길게 나왔다는 건가요? 이제 110%, 110km per hour겠죠? 예, 저도 깜짝 놀란 게요. 고속에서 무슨 전기차가 이제 주행거리가 좀 안 좋죠. 고속에서 불리한 점이 있는데, 테슬라는 요즘 제 모델 S도 저번에도 한번 제가 계산을 했던 적이 있죠. 물론 여기 온도가 좀 따뜻한 편이지만 이 정도로 산 타고, 그리고 여긴 춥습니다. 높아서. 제가 뭐 요세미티 간 것도 얘기했었고, 온도가 그렇게 항상 따뜻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500km 이상은 그냥 뽑습니다. 제 모델 S로. 물론 모델 S가 주행거리가 긴 게 있지만 제가 평균적으로 560km는 뽑더라고요. 500km 이상은. 그래서 더더욱이 더 차이를 못 느낀 걸 수도 있는데, 요즘 모델 3나 모델 Y, 그러니까 롱레인지 기준입니다. 나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예. 주행거리면 주행거리 제가 봤을 때 모든 면이 다시 한번, 저도 그렇게 일론 머스크를 많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가끔 아닌 건 아닌 거니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I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실성, 여기 지금 샘 알트만도 얘기했듯이 일론 머스크의 어떤 주의, 그러니까 AI가 우리 휴머니티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도덕적인 거나 이런 잣대에 대해서, 근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듯이 이 친구들도 잘 주의해서 만드는 거고, 현실성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6개월 쉬는 게 무슨 제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오픈 AI와 라이벌 되는 다시 스타트업을 만드는, 제 생각에는 그때 뭐가 수가 틀리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비판했던 적이 꽤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분이 하는 사업도 웬만한 게 너무 독보적이에요. 아무리 이걸 좀 저도 주의를 하는 편이지만 너무 하는 것마다 압도적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전혀 경쟁사가 보이지 않죠. 물론 이제 저도 이게 주식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도 제 정보를 이제 많이 쓰시는데, 저도 반성해야 될 건 그 주식의 기대감이라는 거를 너무 제가 얕봤다라는 거죠. 주식 시장에는 그 기적의 선반영.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저는 주식을 예측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제 투자 철학은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게 결국은 기결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DDC USA님, 감사합니다. 모두 정말 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초심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보고 느낀 점을 이제 직접 쉐어하고, 그거에 보충적인 이런 자료를 찾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제 얘기 못한 점이 테슬라 슈퍼차저가 정말 강점인 거죠. 심플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오픈되니까 다른 회사 해도 이제는 차이가 줄지 않겠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당분간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결국은 테슬라를 사게 될 거라는 게 다시 한번 결론입니다. 이미 저 말고도 이 기아 EV6로요, 테슬라 슈퍼차저가 오픈된 거를 테스트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안타깝게 제가 서부에서 돌아다닐 때는 이게 오픈된 걸 단 한 개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에서 많은 걸 느끼냐면, 이렇게 서부에 이런 내셔널파크 중 오지를 가면요, 전기차 많이 봅니다. 근데 전부 다 이상하게 제가 지금까지 본 거는 전부 테슬라였습니다. 물론 다른 회사 전기차 이 동네에서 보죠. 그리고 이런 라스베가스라든지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돌아다니는 다른 회사, 특히 현대기아차는 뭐 포드의 전기차 봅니다. 보는데요. 내셔널파크라든지 오지로만 좀 들어가면은 전기차 정말 많이 보이는데 하나같이 전부 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아닌 전기차를 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유독 운이 없었던 건가요? 근데 유독 테슬라가 많이 판 것도 원인일 수 있겠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너무 적게 팔았고. 오지로 갈수록 근데 이제 전기차 충전이 좀 원활한데 요세미티나 뭐 킹세콰이어, 킹스 캐년 그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엔 안 가봐서. 근데 이번 여행 그리고 최근 여행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충전 환경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전기차를 팔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깔아야지, 그걸 정부의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라든지 이렇게 테슬라의 힘을 빌려서 어느 정도 해결하겠다는 자세조차도 저는 이 전기차를 너무 우습게 알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시 한번 테슬라를 살 수밖에 없는 게, 이 기사에서도 나옵니다. 기아 EV6로 기니픽으로 테스트해봤는데 결국은 테슬라 슈퍼차저는 베스트 초이스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걸 쓰면서 느끼는 건데요. 테슬라 슈퍼차저의 설치 비용은 굉장히 싸죠. 테슬라가 밝힌 건 아니지만 이래저래 보조금 때문에 시원한 걸 보면 엄청 쌉니다. 경쟁사 대비. 그게 굉장히 테슬라에 옵티마이즈 돼 있기 때문에 싼 겁니다. 물론 기술 개발도 있지만요. 첫 번째가 주차입니다. 테슬라와 같은 방향으로 찌르지 않으면 이 케이블이 너무 짧아서, 이것도 과거에 제가 다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테슬라 홍보되고 테슬라 차를 사게 된다라는, 이걸 엄청 반복하게 되는데, 다른 회사 전기차는 테슬라 슈퍼차저를 fully utilize, maximize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 문제. 그래서 최근에 설치되는 거는 서부에 이게 달린 걸 하나도 제가 못 봤는데, 근데 그걸 고려해서 설치한다라는 느낌은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스팟이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키텍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V3까지도 400V를 쓰기 때문에 기아 EV6를 넣었더니 그러니까 한 42kW 정도? 50kW? 미치는 거죠. 꽂으면 세워라 내어랍니다. 근데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에 가면은 220, 230에 가까운 환상적인 충전 속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보조금 받고,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고 다른 회사에 오픈은 하지만 살려만 드릴 게지 결국 장점을 완벽하게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두 회사 간의 아키텍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 800V 시스템을 쓰는데 테슬라는 400V 시스템입니다. 물론 400V 시스템을 쓰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현대기아차나 대부분의 회사들이 800V고 400V 시스템 쓰는 트럭이 있는데, 여러 인플루언서들 유튜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충전 길이가 안 돼서 정말 개고생해서 찌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포드. 엄청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구축해 놓은 인프라스트럭처를 정말 말 그대로 이건 살려만 드릴 게지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근데 여튼 테슬라는 보조금 잘 받고 결국 홍보 효과라니까요. 이걸 제가 이미 예측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물론 앱으로 컨트롤은 되지만 여행할 때 자동으로 프리컨디셔닝이라든지 테슬라 내비게이션에서 제공하는 너 여기 붐비니까 딴 데 간다는, 물론 앱으로 되죠. 근데 여행하는 도중에 조수석에 사람이 앉아서 그걸 도와주거나 이래야지, 제가 운전하면서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테슬라 AI가 분배해주고 여기 가라, 그리고 결제도 없이 그냥 꽂아가지고 바로 프리컨디셔닝 돼. 이런 여러 가지 트릭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여행 다니면서 시간 차이가 별로 안 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충전이 되면요, 에고 나발이 구간에 이건 장거리를 못 뜁니다, 절대. 그러니까 아예 안 됩니다. 이미 제가 그래서 예측한 대로 결국 여러분은 다 테슬라를 결국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테슬라 사거나 그냥 내연차를 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싸돌아다니고 이런 충전 시세도 제가 몸소 보고 오픈되는 상황까지 보고 그걸 다 종합해서 한 줄로 결국 좀 막강하구나.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 다양하고요. 아키텍처라든지 배터리 기술부터 해서 누가 이걸 단순하다고, 이게 정말 복잡한 여러 가지의 변수에 옵티마이즈된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한 게 내연기관차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경쟁은 일론 머스크 말대로 내연기관차가 경쟁이지만 현재 테슬라에 좋은 대체제가 있는 거죠. 근데 전기차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트릭이 잘 맞춰졌을 때 이제는 돌아다녀도 내연기관차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테슬라가 에버리지로요. 온 에버리지로. 테슬라 뿐이지 결국 살려만 드리는 거지 원활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보조금을 좀 테슬라가 오픈하는 대가로 정말 많은 돈을 받을 텐데 깎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테슬라도 800V 시스템이 지금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과 세미 때문에 이제 V4죠. V4는 CCS와 굉장히 호환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이버 트럭과 세미를 위한 건데 그러면 이제 기존의 800V 시스템을 쓰는 차들도 잘 호환이 되겠죠. 여기도 당연히 매직덕이 설치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차저와 CCS 타입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잘 되는 걸 기대할 수 있고 거기다가 세미나 이런 대형 트럭,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대형 유틸리티를 위해서 길이도 깁니다. 이미 유럽에서도 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쓰게 되면은 이제 정말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이건 이제 시작한 겁니다. 지금의 테슬라 인프라스트럭처는 단 1년 만에 뭐 이렇게 온 게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쌓이고 쌓여서 그게 편한 게 온 건데 글쎄요. 이거는 세월이 꽤 걸리겠죠, 역시. 그러니까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지금 당장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편의성을 얻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이거는 그쵸. 이걸 얼마나 깔지 이거 가격이 꽤 하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가격이 옵티마이즈 되거나 이러는데도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눈치 보면서 테슬라가 할 거라는 거죠. 결국은 환상적인 모든 그 AI의 옵티마이즈된 시스템을 얻으려면은 결국 쓰다 보면 속 터져서 결국은 테슬라를 사게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기차를 타신다면요.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의 환상적인 모든 어드밴테이지를, 베니핏을 다 얻으려면은 안타깝게도 이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가 몸소 체감한 거는 이걸 너무 다른 회사에서 큰 기대는 현재 차량으로 기존에 있는 뭐 V1, V2, V3를 원활히 이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상당 기간 꽤 오랫동안요. 결국 V4에 기대를 걸어야 되는데 이건 또 상황이 또 다르죠. 이거는 사이버 트럭과 셈인데 쉽지 않을 것으로, 그러니까 상당 기간 진통이 예상된다라는 거죠. 그러느니 지금 현재 편한 전기차는 그냥 테슬라를 사는 게 답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미국에서요. 자, 이런 미국의 에너지 쉬프트, 지금 전기차를 굉장히 촉진시키려고 하죠. 인프라스트럭처에 돈을 엄청 주고, 지금 계속 EPA도 하드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고, 지금 미국은 전기차를 엄청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석유는 이제 점차 줄여나가는 태세죠.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 뭔 일이 나든지 이제는 미국이 좀 약간 손 놓은 경향도 있는 거죠. 그 틈을 지금 중국이 비집고 이란과 사우디의 딜을 성사시킨다든지. 근데 더 큰 그림에서는 이제 미국의 힘이 많이 빠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다른 나라들을요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셀렉티브 디커플링도 있고 이제는 효율적으로, 옛날에는 자기가 힘으로 이제 좌지우지 했다라면은 이제 미국의 힘이 빠진 거죠.
이제 나도 힘드니까 이제 니들 알아서 하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일종의 그거는 효율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모든 나라들이 똘똘 뭉쳐서 반미를 할 거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공격을 안 하면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다들 연합해서 반미를 할 것 같지만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고요. 이 나라들이 여태까지 치고받고 얼마나 전쟁을 했습니까? 거기에 미국은 이제 옛날같이, 미국은 아주 오히려 더 멋진 방법으로 사실은 분열을 놓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카드도 있죠. 그래서 저는 사우디가 진정으로 미국의 칼을 꽂거나 등을 돌렸다고는 아직까지는 생각되진 않습니다. 단지 이제 미국한테 열받으니까 난 네 뜻대로 행동 안 할 거다라는 약간의 제스처지 아직 완벽히 돌렸다고 얘기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카드가 여전히 너무 많거든요. 지금 이스라엘한테도 여전히 계속 프레셔를 가합니다. 너 자꾸 가자지구에 그러지 말라고 바이든 대통령도 세게 나타나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저는 여기가 또 화약고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동에 다시 한번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중동연합과 엄청난 전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그걸 이스라엘을 그냥 네 맘대로 다들 니들 맘대로 해라. 강대국이 떠난 자리에는 항상 크고 작건 간의 분열과 왜냐하면 다 그럼 똘똘 뭉쳐서 그 강대국에 대항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패권을 내가지려고 합니다. 중국도 그 사이를 가서 이제 자기가 패권을 하겠다는 건데 과연 중국이 얼마나 많은 원조를 할지 강대국의 첫째 요건은 많이 퍼줘야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 중국은 자기가 손해나는 장사를 해본 적이 없는 국가입니다. 과연 지금이야 일시적인 공백에 이게 성공적으로 참 중국에 요즘 참 외교력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중국과 일본은 제가 봤을 때 외교력이 상당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 빈 공간을 파고들었는데 과연 오래 갈 수 있을지 정말 미국이 이스라엘까지 풀어버리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고립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내부 여기 유태인 친구들 많은데 이스라엘은 지금 거기도 극우가 득세를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땅을 넓히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좋은 먹잇감이죠. 그러니까 한번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참 암울하죠. 유럽도 미국 말을 안 들으려고 하죠. 지금까지 여러 번 미국의 눈치를 많이 봤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서유럽은 조금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손을 슬슬슬슬 잡는 모습도 제가 독일이라든지 얘기 많이 했죠. 그치만 동유럽은 어떤가요? 지금 러시아가 다 유럽에 빨대 꽂고 적당히 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펼치고 우크라이나를 후루짭짭 하려고 했는데 그 잘 되지 않았죠. 그게 아마 중국에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제는 각국의 분열이 조짐이 겉으로는 일시적으로 뭉치는 것 같지만 중국이 이렇게 하면서 네, 이거는 더 지켜봐야 되고 앞으로 각자 도생과 자급자족 및 그러면서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을까 저는 이게 더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꾸 이렇게 손을 떼는 게 결코 그런 어떤 행복감과 뭔가 안전이 올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제는 각자 알아서 하라는 얘기는 각자 치고받고 싸운다라는 얘기밖에. 그리고 유럽도 지금 중국하고 지금 미국이 좀 떠난 공백을 중국하고 뗄래야 뗄 수 없죠. 중국이 엄청난 제조 국가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정말 패권 국가가 되려면은 미국만큼 소비 시장이 돼야 되고 퍼줘야 되는데 저 큰 제조 국가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유럽도 그러니까 미국의 의견에 반할 뿐 완벽히 중국 손을 잡았다고 또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 것도 있고요, 여전히. 지금 중국과 좀 이제 관계가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 가까워지곤 있지만 만약 대만을 침공할 시에는 어떻게 될지 스탠스가 당연히 그걸 같이 가져가기는 무지무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 다양한 국제관계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많고 정말 외교력이 참 중요할 것 같고 눈치를 정말 잘 봐야 될 것 같고 이 미국의 이런 효율적인 국제관계 관리를 통해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지 않을까 좀 걱정되긴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